조선의 이제 대외 관계에 대해서 초기에 관악주도기에 4대 교련관계 정립되고, 그 다음에 사림 등장기 때 대일관계 악화, 그리고 이제 그 악화의 정점이 붕당 정책이 선조 때 있지 않습니까? 임진 정류재란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라는 좀 똘똘한 때 중립외교를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안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광해군을 누가 쫓아낸다? 서인이 중심이 돼서 남인, 그리고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조 때 대외 정책을 갖다 크게 바꾸게 되고, 친명 배금 정책, 그리고 이제 그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돼서 이제 두 차례 호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안 해도 되는 전쟁을 갖다 두 차례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배경 보시면 이제 광해군 때예요. 누르하치가 후금을 갖다 건국하고 성장하는 모습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중립 외교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 중심으로 해서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 정책을 갖다 크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친명 배금 정책으로.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묘 병자호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패턴은 있지 않습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별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 이걸 갖다 임진왜란이랑 구별해버리면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쉬운 문제를 주면 거저 먹으면 되는 거고 있죠.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갖다 구별하는 형태로 문제를 갖다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일어났던 정묘호란은 있죠. 왜 일어나냐면 홍타이지라는 인물이 누르하치 이후에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좀 웃긴 게 홍타이지가 8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 8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얘는 되게 똘똘한 애일까요? 아니면 무능한 애일까요? 보세요. 보통은 첫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첫째가 아니라 그 밑에 8째가 있지 않습니까? 태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5째면 원래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그러니까 지 실력 가지고 지가 왕이 됐던 인물이에요. 홍타이지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야심차고 실력이 있고 똘똘한 애가 지금 후금의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있죠. 조선에서 큰 변란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괄의 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괄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인조 반정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성공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인조 반정을 갖다 준비하고 이 인조 반정을 주도하기로 한 인물이 김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김집이 겁쟁이였던 겁니다. 인조 반정 그 작전을 시행하려는 그 당일날 있지 않습니까? 김집이 안 나타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인조 반정을 갖다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게 이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갈이라는 무장입니다. 무장. 근데 이 이갈이 이제 인조 반정을 갖다 거의 진행해가지고 성공할 듯 하니까 이제 김집이 뒤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 농공 행상을 갖다 하게 되는데 비겁한 김집이라는 인물은 1등 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갈은 2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가 성공시킨 인조 반정인데 자기가 2등 공신이 되고 비겁한 있죠. 김집이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갈이 입이 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이갈을 갖다 저 북방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방으로 보낸 이후에도 계속 이갈에 대한 어떤 불만,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갈을 갖다 역모로 깨워가지고 이갈의 아들을 역모로 깨워가지고 이갈을 갖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갈 그냥 죽을 수 없죠. 북방 국경지대니까 병력들이 밀집돼 있겠죠. 그 병력들을 갖다 데리고 얘가 이제 아예 서울을 갖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양을 갖다 점령하고 있죠. 인조는 외부 세력이 한양을 점령하게 되면 왕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조가 이제 공주로 피난하게 됩니다. 공주로. 이갈이 마음 독하게 먹고 공주까지 가가지고 인조의 숨통을 끊어버렸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르는 데 있죠. 이갈이 정통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갈의 난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인조를 중심으로 공주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있죠. 결국 이갈의 난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갈의 난, 실패한 이갈의 난이 역사를 갖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갈의 부하들, 측근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 북쪽에 이제 홍타이지한테로 달아나는 겁니다. 홍타이지한테 달아나가지고 얘들이 일러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원래 광해군이라는 우리 그 후금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는 왕이 있었는데 후금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내쫓고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은 너네 후금 짐승 취급하더라. 같이 상대 안 하려고 하더라. 하면서 일러 바쳤던 거예요. 이갈의 잔당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홍타이지가 있죠. 침략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정묘호란입니다. 근데 우리 북방에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와도 두 가지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우리 대군 막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북방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다 지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주로 이제 강동육주일 때 난공불락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방에서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요 종묘란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일단은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어요. 두 번째 조건 시간 끌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의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봉수, 의릭 같은 의병들이 용골, 산성, 의주 같은 애 있죠. 그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갖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똘똘한 홍타이지 있지 않습니까? 시간 안 끌어요. 그러니까 야, 이 전투는 이기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급하게 타협하고 철군해버립니다. 형제관계 조공 별로 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지네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니까 조공을 갖다 조건으로 강화 전쟁을 끝내고 있죠. 퇴각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시시한 정묘란이요. 그리고 이제 홍타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재침략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홍타이지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청을 공국하고 있죠. 황제가 돼가지고 더 강력해진 상태에서 조선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갖다 짜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타이지가 이제는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군신관계. 예전에는 형님이라고 불렀지. 이제는 형님 하지 말고 주인님 하고 불러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 자존심 세죠. 그러니까 당시 성리학자다.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님이라고 못 부르고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주전론, 전쟁을 갖다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주전론, 싸우자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화론, 화해하자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주전론, 주화론 논쟁 중에서 가장 역사에서 부각됐던 논쟁이 바로 이 병자호론 직전의 주전론, 주화론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전 종묘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전론, 주화론 논쟁하면 있죠. 요 병자호란 때 주전론, 주화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해요. 이 주전론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얘들 이름은 지금 초보자 단계에서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싸우자,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명에 대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최명기라는 인물이 주화론을 갖다 주장합니다. 주화론. 자,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7년간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고 백성들 다 이렇게 지쳐 있는데 다시 무슨 전쟁을 하냐면서 우리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면서 있죠. 최명기라는 인물이 주화론을 갖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 주전론 사로는 되게 여러 명 사로가 나와요. 딱 보면 그냥 주전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화론 사로는 최명길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명길이라는 인물은 기억을 해주세요. 병자호란 때 주화론을 주장했던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들이 대다수예요. 주전론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전쟁을 했으면 우리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항했으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멍청한 인조가 있죠. 인조 정권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을 못 시켜요. 첫 번째는 임경업이라는 인물이 충족을 시켜요. 백마산성, 역시 강동육주 일대요. 요 일대를 갖다 임경업이 지켜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은 백마산성을 갖다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급로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후방에서 시간을만 끌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울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을 끌려면 강화도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강화도로 도망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청이 미리 준비를 해놨나 봐요. 병력들을 갖다 일부 파견해서 매복시켜놨나 봐요. 얘들이 들어가는 길을 갖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로. 그리고 일부는 강화도로 못 들어가서 있죠. 남한산성,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악의 경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강화도로 피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있죠. 병력이 분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중요한 뭐 둘째 왕자, 그 다음에 왕실, 그리고 병력 일부는 강화도로 피신했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인조랑 있죠. 소현세자, 세자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쟁 준비가 안 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쟁 오래 못 끌어요. 그러니까 각계격파당하고 있죠. 인조와 소현세자가 이제 삼전도란 곳에서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전도의 굴욕이 우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항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임금이 있죠. 홍타이지한테 직접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쟁 이후에 원래는 인조가 포로로 끌려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가 이제 대신 자기가 내가 대신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현세자가 이제 포로. 그 다음에 이제 강경파들 그리고 수만 명의 인질들이 이제 심량은 여기 그 만주 일대 저기 그 요동 일대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량으로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자호란의 치욕으로 갖다 겪은 다음에 이제 복수설치 등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복수설치 사상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북벌 시작된다고 했고 정치사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로 가면 소현세자 같은 인물들도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물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뭐 그냥 스킵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고 여러분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묘호란 라인은 쫙 보세요. 내려오다가 지금 멈췄죠. 서울까지 안 가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정봉수와 이립이 이곳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왕가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로 빠졌다는 소문을 갖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똘똘한 있지 않습니까? 홍타이지. 야, 이 전쟁은 어차피 이기기 힘들겠다 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병자호란 라인 보세요. 병자호란 라인의 특징은 뭐냐면 있죠. 자, 한성에서 있죠. 한성에서 지금 두 갈래 길로 병력이 나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왕실의 병력이 지금 둘로 나뉜 거예요. 일부는 강화도로, 일부는 남한산성으로.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찢어지게 되면 있죠. 이건 병자호란이에요. 홍명구 이런 거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임경업의 백마산성 요거는 병자호란, 정봉수 이립의 의병들의 활동 요거는 이제 정묘호란. 그다음에 좀 심한 문제에서는 김상용의 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화도로 이제 갔던 그 김상용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 인물이 이제 강화도를 지키다가 이제 순절했다는 거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대표용 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암기할 수도 있는데 연도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요 지도를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한성에서 지금 남한산성과 강화도로 이제 찢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병자호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건가? 보죠. 옳은 건가? 옳은 것은 사군 육진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아요, 틀려? 이거는 조선 초 세종 때, 그 다음에 정봉수 이립의 의병장이 활동하였다. 이거는 이 조금 어려운 선지죠. 맞아요, 들려? 요거는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 요렇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별하는 선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었다. 자, 강화도 천도랑 도망가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천도는 수도를 아예 옮기는 거예요. 강화도 천도는 우리 대모항쟁 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군신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신관계 거부하다가 병자호란 일어났고 마지막 가서 굴욕적으로 이제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강화란 말은 전쟁을 끝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대외관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바로 이제 제도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제도사. 크게 이제 중앙의 정치제도, 그 다음에 지방의 정치제도, 그리고 이제 조선에는 특이하게 있죠. 향촌의 세력구도라는 특이한 특수주제가 있어요. 고려라든지 통일신라, 신라에서는 향촌의 세력구도 이런 거 안 다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향초 사이가 되게 안정돼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거리가 없어. 근데 조선은 향촌 세력구도가 되게 좀 복잡하게 변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조선의 특수주제로서 이제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제도.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앙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부터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의 정치 제도를 갖다 다룰 때는 정책 결정기구와 정책 집행기구를 갖다 이원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우리 접근하자고 했어요.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책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를 할지를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머리의 역할을 갖다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선의 정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왕과 신하들의 집합체인 의정부가 경쟁하면서 정책을 갖다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자, 삼사라는 언관들이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든지 그 신하들에게 이제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삼사 언관들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체는 이제 결국에는 왕과 의정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심판인 삼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신하들의 신하들의 최고 회의 기구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죠. 조선시대 이제 공식적인 최고의 정무기구입니다. 이 의정부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의정부의 주인공이 있죠. 3명의 의정이 있는 거예요. 의정 3명의 이제 삼정성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의정부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이제 국가 정책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도 보시면 있죠. 조선에는 왕권이 고려에 비해서 이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강해졌던 흔적들을 갖다 보시면 왕 직속 기구들이 이제 등장한다. 이 기구들 언제 등장했다고 했어요?
태종 때 등장했다는 거 배우셨죠? 승정원, 왕의 비석이고 의군부, 요거는 이제 왕직 속의 사법기구 이런 기구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있죠. 승정원은 왕명출납, 왕의 비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이 대통령 비서실의 수장을 갖다가 당시에는 도승지라고 불렀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도승지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의 비서실장이니까. 그 다음에 요 옆에 주서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결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론 가면 주서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승정원 일기라는 되게 유명한 기록물이 있거든요. 요 기록물을 갖다가 요 승정원에 있죠. 주서라는 인물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기록하는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군부는 왕직 속의 사법기구로서 고려 때 없었던 기구예요. 수장의 판사인데 이런 건 천천히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모, 강상래 같은 아주 중요한 이제 중범죄들을 다루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의정부와 왕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사가 이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있죠. 그 결정된 정책을 갖다 집행하는 기구예요. 집행하는 기구가 이제 6조가 되는 거죠. 6조. 6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호, 예병, 형공 알죠? 그러니까 고려 때 이미 배웠던 거예요. 기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하자면 고려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육부판사라고 불렀어요. 육부판사. 근데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육부판서예요. 판서. 판사와 판서의 차이. 요 정도만 이제 고려랑 구별해서 수장의 명칭만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 참고에서 나와 있죠. 6조 소가문인데 요거는 이제 심화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주요 문안기구 한번 보도록 하죠. 문안기구는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 문신들이 이제 근무하는 부서들입니다. 춘추관, 고려랑 똑같아요.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구. 그리고 이제 예문관. 예문관은 고려의 한림원이라는 기구와 국왕의 교서, 그 다음에 외교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연 3대 기능을 전부 다 담당했거든요. 근데 조선으로 보면 이제 이 그 한림원이 가지고 있던 3대 기능을 갖다 조선의 삼문기구가 이제 분담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문관은 국왕의 이제 교서를 작성하는 곳이요. 교서를 작성하는 곳. 일단은 3문 중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예문관. 숙문원이 이제 두 번째 기구인데 요거는 이제 심화 때 다루고요. 나중에 세 번째 이제 문자 들어가는 홍문관은 언론 기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문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였다. 요까지만. 그 다음에 법을 다루는 기구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법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서울에서는 있죠. 한성부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서울시청이랑 비슷해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동시에 있죠. 요 서울 한성부를 다스리는 서울시장, 지금으로 치면 판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 인물이 있죠. 사법권까지도 같이 담당을 했습니다. 고려랑 조선은 기본적으로 있죠. 지방관들이 사법권을 갖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고려 사법권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데 조선은 지방간의 사법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죠. 서울시장인 이제 판윤이 한성부 내에서 사법권을 갖다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청은 뭐냐면 요거는 지금의 경찰서예요. 일반 범죄들 있죠. 일반인 범죄자들을 갖다 관할하는 포도청. 예전에 지금도 그런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찰청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찰청을 상징하는 인물이 포도리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경찰서 역할을 하는 게 포도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원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장례원이 노비와 산송은 묘지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비와 산송이 조선 전기 때 가장 유행했던 소송, 그 다음에 산송이 조선 후기 때 가장 유행했던 소송이에요. 요 두 개의 소송을 갖다 담당했던 기구가 장례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에 있죠. 중앙정치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빼대는 잡았어요. 정책 결정, 정책 집행.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이제 중앙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제 조선의 언론정치. 조선 중앙정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언론정치가 이제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이제 3사 언관들을 갖다 중심으로 한 언론정치.
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에서 이제 뻗어나오는 겁니다. 고려 때 이제 대간이라는 애들이 있었죠. 낭사와 어사대라는 애가 대간, 대성을 구성하고 고려의 언론 정치를 갖다 주관했다고 했습니다. 이 고려의 낭사와 어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낭사가 사간원으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낭사가 주로 왕에게 간언하는 업무를 갖다 담당했다고 했어요. 그게 조선의 사간원.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 관리들을 갖다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어사대가 조선의 이제 사헌부로 연결이 돼 가는 겁니다. 사헌부로.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는 하나가 이제 추가돼요.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경연 업무를 갖다 맡는 홍문관이 이제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왕실 도서관이었는데 있죠. 경연 업무를 갖다 담당하게 되면서 3, 4 언관 중 하나로서 자리를 갖다 잡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구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기구들의 수장의 이름을 갖다 암기해야 되는데 제가 쉬운 것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사간호는 있죠. 대사간호예요. 수장 이름이. 사헌부는 있죠. 앞에 대자 붙여서 대사헌이에요. 쉽죠? 요까지만 암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있죠. 요 홍문관의 대제학과 성균관의 대사성어를 갖다 크로스해서 오답을 갖다 구성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암기하는 팁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사관, 대사헌 쉬운 것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다음에 이제 이 언론기관들의 이제 주요 역할이에요. 고려랑 좀 비슷해요. 고려도 이제 간정, 서경, 봉박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선에 와서는 이제 이 경연이 활발해지는 거고, 간정 똑같아요. 우리 배운 거랑. 간정 주로 이제 사관원이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경은 있죠. 조금 바뀌어요. 고려랑. 고려는 있죠. 왕이 모든 관리들에 대해서 관리 임명권에 그 관리를 임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을 개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리를 임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일단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요 언관들이 있죠. 언관들이 왕이 이 관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동의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관리가 아니라 고위 관리들은 왕 지 맘대로 지 독자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죠. 5품 이하의 관리를 갖다 임명할 때만 요 서경 그 언관들이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있죠. 고려가 왕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조선이 왕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조선이요. 왜? 고려 같은 경우는 관리들을 임명할 때 모든 관리들에게 참견을 갖다 받았던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고위 관리는 왕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죠. 하위 관리들만 동의를 갖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 비해서 조선의 이제 왕권이 강해졌음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개폐 시도 동시에 이제 그 동의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서경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조선에서 있죠. 경연이라는 왕을 갖다 교육시키는 이런 시스템, 홍문관이 이제 담당하면서 활성화되는 이런 기능도 이제 언론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연과 관련해서는 경연 역사를 갖다 이제 우리 쫙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볼게요. 경연은 기본적으로 이제 신하가 임금에게 역사와 유교용전들을 갖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요 교재가 보면 대학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수학 들어보셨죠? 수학은 어린애들의 수신서예요. 거기에 비해서 대학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수신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 혹은 대학연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경연의 주교재.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경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서삼경.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서삼경, 유교의 주요 경전들, 요런 책들을 갖다 대상으로 임금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은 고려 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이게 본격화되는데 세종 때 이제 집현전이라는 기구에서 경연을 담당하였다. 그 다음에 세조 때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홍문관에서 담당하였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연산군 때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조광조가 활성화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치사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을 싹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 4 언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있죠. 언론 기능과 관련된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전랑은 있죠. 그 관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관리들을 전랑이라고 부릅니다. 이조전랑은 문관, 병조전랑은 무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애들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조전랑이 중요할까요? 병조전랑이 중요할까요?
이조전랑이 중요한 거예요. 왜? 문관들이 이제 국가의 핵심 권력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랑하면 이조전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이제 붕당의 형성과 관련돼 있는 동인과 서인의 분화 있죠. 요것도 이제 이조전랑자를 놓고 애들이 경쟁하다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 전랑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랑과 자랑으로 구별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름 외울 필요 없이 랑자 들어가는 두 글자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조 전랑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통청권과 자청권이라는 어마무시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에는 언론 정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3, 4 언간들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통청권이에요. 통청권. 그 다음에 이 이조전랑을 더 무섭게 하는 권한이 뭐냐면 자청권이에요.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있죠. 후임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력한 있죠.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애들이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이제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은 이제 이 언론 정치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 그러니까 쇠퇴하게 되고 주로 이제 비변사를 중심으로 고위관직들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언론 정치 이조전랑 자리도 같이 쇠퇴하게 되면서 이제 이 이조전랑 자리는 특정 당론만을 갖다 반영하는 있죠. 모습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조전랑과 이제 언론 정치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조 때가 가지고 이 이조전랑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폐해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조전랑 자리를 갖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조전랑의 통청권과 자청권을 갖다 폐지하는 거 우리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비변사라는 기구예요. 원래는 이제 의정부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있죠. 의정부보다 더 힘센 비변사라는 기구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비변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고 있죠.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며 있죠. 어떤 역할을 갖다 담당하고 어떻게 이제 폐지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변사의 일단 형성 과정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 중종이라는 왕 때 형성이 되는데 중종이라는 왕 때 삼포해란이 일어난 거예요. 중종이라는 왕 때 형성이 되는데 이게 북방의 여진을 막기 위해서 막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혹은 남박의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두 가지 사료가 다 나오는데 둘 다 맞는 걸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여진과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처음 설치될 때는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명종 때 있지 않습니까? 을묘외변 때 가면 상설화되게 된다. 상설화되게 된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갖다 거치면서 있죠. 의정부를 갖다 누를 정도로 강력한 기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무, 군사권, 총괄하는 국정기구가 되게 됩니다. 이 비변사가 힘이 세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는 정무만 담당했어요. 정무만. 근데 이제 이 비변사는 있지 않습니까? 군사까지도 이제 같이 담당하는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정부가 비변사가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재량권이 강해요. 재량권.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우신다면 재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바로 아는데 아마 이제 공대생들이니까 대부분 모를 거예요. 재량이 뭐냐면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왕한테 허락 안 받고 있죠.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바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비변사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런 이제 재량권을 갖다 강하게 부여했던 기구가 비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기구로 이제 평가받는 거죠. 자, 이 강력한 기구 비변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자, 도제조와 제조, 얘 둘이가 주인공이에요. 그 중에서 진짜 주인공은 도제조, 전현직 정성들이에요. 현직 삼정성뿐만이 아니라 있죠. 전현직 성성들이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제조. 그 다음에 제조는 도제조보다 조금 낮지만 얘도 만만치 않은 구관들이에요. 그러니까 6조 있지 않습니까? 6조 판서급이에요. 6조 판서급. 6조 판서 중에서도 급이 딸리는 있지 않습니까? 공조 이런 애들은 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6조 판서급들이 모인 자리. 일단은 여러분 강하유수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있죠. 공조를 제외한 5조 판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애들이 제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청은 안 중요해요. 요건 그냥 똘마니에요. 똘마니.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뭐를 했는가? 무서운 점 첫 번째 나오죠. 외교, 재정, 인사 이거 행정적 업무죠. 거기다 플러스 군사적 업무까지 같이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여러 가지 힘이 너무 하나의 기관, 소수에게 힘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권을 약화시키고 의정부 육조체제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소수에게 힘을 집중시켜주는 기구가 등장하다 보니까 요 기구만 장악해버리면 있죠. 이제 일당 독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기구만 장악해버리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일가문 독재가 가능해버리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노론의 일당 독재, 황국 정치나 있죠. 그 다음에 세도 가문에 일가문 독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기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변사라는 기구가. 얘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폐해들을 낳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개항기, 그러니까 조선과 그 다음에 개항기 사이에 끼어있는 조선의 이제 마지막 기업가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있죠. 세도 정치를 갖다 타파하는 과정에서 비변사를 갖다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혁파하면서 있죠. 원래 조선 전기, 원래 초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정무는 의정부로, 군무는 이제 삼군부로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비변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조선 후기 이제 붕당 정치 변질과 관련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배운 내용이에요. 비변사의 기능이 조선 후기에 강해졌죠. 그러면서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에 있지 않습니까? 고위 간직들의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척이라든지 왕실과 관련 친척, 친인척 관계를 갖다 맺으면서 있죠. 모든 국가 권력을 갖다 독점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청기의 언론 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제대로 작동을 갖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론 기관은 이 고위 관직들이 있죠. 비변사에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똘마니처럼 이렇게 활동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붕대가의 예만 대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고 언론 정치는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정치와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의 삼사는 태조 때부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결정적으로 틀린 하자가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홍문관은 언제 나왔어요? 성종 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조 가운데 2조 병조의 정랑자랑은 각각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담당하였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조전랑, 이게 전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랑. 이조전랑, 병조전랑이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행사했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춘추관은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일진, 등록을 모아서 시정기를 편찬하고, 이거 안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 곧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록이 편찬되면 이를 보관하였다. 자, 춘추관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담당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안 배운 내용이네요. 그냥 역사 담당하였다. 요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예문가는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거나 회의록을 갖다 작성하였다. 맞아요? 틀려?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였다. 예문관 되는 거죠. 3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이 명백하게 틀려서 아직 3번, 4번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뭐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이제 중앙의 정치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은 전국을 8도, 자, 도단이 나왔습니다. 8도로 나누고, 8개 도로 나누고, 모든 구den의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포인트예요. 이거 쉽지만 시험에 무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왜? 고려와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고려는 지방간 파견했다, 제대로 파견하지 못했다. 10개 중에 한 3개밖에, 30%밖에 파견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이제 100% 파견하는 거예요. 요 차이점들, 고려라든지 조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8도, 도단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도 단위를 다스리는 도지사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조선의 8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을 관찰사라고 부릅니다. 관찰사 너무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별칭으로도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좀 점수를 갖다 깎여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별칭도 시험에 내게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는 병칭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죠. 방백, 도백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백자가 맛백자예요. 맞이 이런 뜻이요. 관리들, 지방관 중에서 맞이해서 방백, 도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도 아래 이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각급의 도시들. 부, 목은 좀 특수한 큰 도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군, 현은 일반 도시인데 군은 좀 큰 거, 현은 좀 작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시급이거든요. 시급. 얘들은 뭐 강역시, 특별시 정도 되겠다. 이 시급의 수장들은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부자 들어가니까 부사, 목자 들어가니까 목사, 군자 들어가니까 군수, 현자 들어가니까 현령, 현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암기 안 하고 암기 안 하고 대충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런 도시급 있죠. 시 밑에 급을 고려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촌하고 대충 관리를 했어요. 근데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가 완성이 되면서 하부 조직을 갖다 좀 더 엄밀하게 관리해요. 읍이라는 지방의 이제 중심 지역이 있고 있죠. 읍을 중심으로 해서 면리 통제를 갖다가 정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다시 봅니다. 이 내용을 갖다 우리 어디서 봤냐면 고려에서 이미 봤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의 수준의 차이점들이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 거예요. 고려는 있죠. 삼경이 존재했는데 조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려는 행정적인 오도와 군사적인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있죠. 조선은 행정적인 도로 성격을 갖다 통일화했다는 거예요. 양계가 소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있죠. 도를 다스리던 안찰사라는 인물이 상주라고 했어요? 비상주라고 했어요? 비상주라고 했죠. 한 번씩 순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의 관찰사는 이제 감령, 도청을 만들고 있죠.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중앙집권화에 유리하다? 누가? 상주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방간을 파견해서 상주해야지 지방을 제대로 관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있죠. 속현 70, 향부곡소가 존재했다. 근데 조선에 와서는 속현이 소멸하고 향부곡소가 이제 소멸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고려의 속현, 향부곡소가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되고 향리가 다스렸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은 있죠. 이런 도시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100% 이제 지방간이 파견됐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가 이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있죠.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리들이 지방에 이제 실세예요, 실세. 근데 조선에 와서는 지방간 100% 파견되다 보니까 향리들이 몰락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있죠. 시 밑에 그냥 촌 해가지고 대충 다스렸는데 조선으로 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면리통제, 오가작통제, 면리제, 오가작통제 이런 제도를 갖다 써가지고 있죠. 좀 더 철저하게 하부 조직을 갖다 관리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이것도 중앙집권화의 진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지도 한번 보시고요. 발도.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이제 지방간들 있죠. 비교하는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기를 보세요. 누가 더 길어요? 고려가 길어요? 조선이 길어요? 상대적으로. 조선이 길죠. 이 지방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집권화에 대한. 그래서 이제 관리들 임기를 갖다 늘려주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면 지방간들이 지방을 갖다 장하기 전에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찰사 같은 경우는 1년 대략 이제 360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은 있지 않습니까? 5년 1800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임기. 그 다음에 안찰사만 비상주예요. 병마사, 관찰사, 조선의 수령 전부 상주입니다. 그 다음에 안찰사만 비상주이다 보니까 있죠. 안찰사만 관청이 없어요. 행정관청이 없어요. 병마사도 영이라는 관청이 있고 있죠. 관찰사도 감령이라는 도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의 수령도 정확하게 특별한 명칭은 없지만 관청이 있어서 얘들이 이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와 조선의 이제 지방간들의 차이점을 보면 고려도 상피제가 있었어요. 상피제. 근데 이제 조선이 더 상피제가 이제 엄격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상피제는 뭐냐면 어떤 그 지역 출신을 그 지역 관리로 임명하지 않는 제도예요. 상피제. 서로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관청에 있어서는 있죠. 하나의 관청에 친인척 들어갔다 이렇게 같이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피제예요. 상피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 지역 관리를 그 지역에 임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관청에 친인척을 넣지 않는다. 서로 피한다는 뜻이에요. 왜? 애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손잡고 부정부패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관찰사와 조선의 수령은 고려의 수령들에 비해서 행적, 사법, 군사권을 갖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수령들, 고려의 병마사라든지 안찰사도 일부 행정권, 일부 사법권, 군사권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조선은 더 강력한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다 완비한 수령들, 관찰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려는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선을 갖다 물어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관찰사는 있지 않습니까? 수령이랑 똑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관이에요. 근데 플러스 새로운 업무 하나가 더 부과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수령들을 갖다 감찰하고 포평하는 권리, 수령을 감시하는 권리예요. 왜? 수령들을 갖다 힘을 세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방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관찰사는 있죠. 수령을 갖다 감시하는 업무도 같이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도 행정구역이 성립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함경도, 뭐 경상도 쭉쭉쭉 해서 도가 8개죠. 조선의 이제 8도죠. 자, 기억번.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많았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어느 나라? 고려. 고려랑 비교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도의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요거는 조선. 그 다음에 지방간은 상피제 적용을 받았다. 어때요? 조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고려도 상피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을 통제하였다. 이거는 신라, X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관계를 볼 건데 관계는 이거는 관계는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고 있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